네, 6월달 줌세미나 사회를 맡은 우리 신학연구소 연구실장 맡고 있는 경동현 안드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소가 주최하는 2026년 줌세미나 그 제3천년기 교회의 비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 저녁 시간대 이렇게 세미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지난달에 아르헨티나 가 있느라고 그 줌세미나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 올해 지금 좀 세미나 주제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쭉 계속 이제 했던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교황님 생가랑 그다음에 계셨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당하고 사제 성소를 결심했던 그 바실리카를 갔다 왔는데 사진이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잠깐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집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사셨던 집이래요. 보통 여기 아르헨티나 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집하고 이제 별로 차이가 없고 그 지금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여기 집 1층 오른쪽에 보면 작게 현판이 보이는데 예, 이렇게 현판이 보이는데요. 이거 김항섭 쌤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 써 있는지? En esta casa vivió el Papa Francisco.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집에서 살았다. 네, 이게 2013년 그 교황님 딱 되셨을 때 여기다 현판을 시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고 여기 그냥 집을 그냥 그대로 현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한 거 보니까 아마 프란스코 교황님이 평소에 이렇게 소박하게 하셨던 그거하고 좀 딱 맞물려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서 봤을 때. 여기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 거기 교구장으로 계셨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 안인데요.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거기 제대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고, 요 제대 뒤쪽에 이제 여기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 돌아가신 거 해서 거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참배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공간을.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은 거고요. 이 성당 전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게 찍은 건데, 건물은 굉장히 조금 이제 약간 유럽풍 느낌이 나는데 여기 의자나 뭐 이런 것들은 엄청 낡았더라고요. 여기는 그 호세 바실리카라고 하는 데인데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어려서 17살 때인가 여기서 성당에서 여기서 고해소입니다. 여기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 성소의 길을 이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그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위에다 뭐 그런 내용이 쓰여 있고, 여기 신자분들이 이렇게 프란시스코 교황님 추모하는 뭐 문구들을 적어서 이렇게 안에다 넣었던 이런 게 있어서 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사진을 좀 몇 장 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발표 주제 그 프란시스코 교황과 해방 신학을 주제로 한 네 번째 주제인데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강조해온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어떤 행보가 과연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다룰 좀 주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우리 김항섭 우리신학연구소 이사님이십니다. 다들 화면 너머로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분 정도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저에게 제가 맡은 주제가 프란치스 교종과 해방신학이라는 주제인데 금방 사회자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시피 아르헨티나의 프란치스 교종 그 생가도 보여주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좀 좋은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음, 어,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가셨을 때 그 느낌이 어땠어요? 그 쭉 도시를 둘러봤을 때 그냥 성당이나 뭐 이런 거는 제 유럽은 나 작년에 독일 가본 게 다인데, 독일 중남미 다른 국가들은 안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처음 아, 가봤는데, 그냥 유럽 느낌이 그냥 나더라고요. 성당이나 이런. 그렇죠. 예.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르헨티나 가면 마치 유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중남미 다른 국가들하고 다르게. 그게 이제 오늘 주제를 이해하는 좀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서론에서 이제 그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정과 그 해방신하고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일단 그 프란치스코 교정이 이제 그 해방신학으로부터 특히 이제 교정이 이제 그 보였던 어떤 진보적인 가르침이나 행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제하고 그런 가르침이나 행보 그런 어떤 개혁의 힘들이나 어떤 사상적인 배경하고 해방신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의도로 이제 던져진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뭐랄까 맥락을 좀 넓혀서 좀그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프란치스코 교종의 선임과 뭐 어떤 행보 여기에 국한될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교회 쇄신을 천명하고 세상과 대화를 선언했지만 이후에 들어선 교황들은 어, 많이 보수적인 행보를 했죠. 그래서 어, 이런 보수적인 흐름 속에서 해방신학은 항상 그 좀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됐던 그런 것 같아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끝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교회 쇄신을 했던 라틴 아메리카 교회는 좀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됐던 거고 제2차 공의회의 어떤 가르침과 별개로 좀 보수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교황청은 주로 이제 감시와 규제의 어떤 주체로서 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종의 어떤 행보를 우리가 보려면 그 교정이 선임되는 과정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선임되는 과정에서 베네딕트 16세가 교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자진 사임을 했죠. 그게 이제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내면에 보면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콘클럽에 모인 그 추기경들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런 어떤 보수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새로운 인물에 이 프란시스코 교종이 이제 부합해서 선임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제 언론들의 이렇게 반응들을 보면 특히 그 이게 절묘한 선택, 뭐 절묘한 타협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보수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배적인데 뭔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보수적인 이게 개혁적인 어떤 요구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래도 또 어떤 주류인 어떤 보수적 입장들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종이 선택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종은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유럽의 어떻게 보면 식민지였던 이제 중남미의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전 세계 카톨릭 교회 그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 카톨릭 인구 40%가 넘는 인구가 라틴 아메리카에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라틴 아메리카를 이렇게 무시하고 어떤 세계 카톨릭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힘든 그래서 인구적으로 좀 이렇게 압도적이고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좀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좀 새로운 어떤 교회 쇄신을 가장 좀 뭐랄까 잘했던 그런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출신에 이제 눈 관심을 돌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도 굉장히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에 뭐 우리가 굉장히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걸 아시아라고 묶는 게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어떤 차이라든지 전통이나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끔 놓칠 수가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 공부를 했고 브라질 종교를 이제 주요 주제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가끔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의 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 이게 브라질에서 공부했는데 이게 마치 라틴 아메리카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라틴 아메리카는 하나의 대륙이고 그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각기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들보다도 좀 눈에 유독 띄는데, 앞에 이제 경동원 씨도 이야기했지만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백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마 이게 백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많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이제 뭐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에 대한 어떤 가혹한 착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래서 백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그 관광하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좀 유럽에 비해서는 좀 가난하지만 좀 백인으로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수하려고 하는, 이건 순전히 느낌입니다만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탓인지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좀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지역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히 이제 카톨릭 교회 차원에서 보면 보수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필두로 해서 콜롬비아, 멕시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70년대 이후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에 거쳐서 해방신학이 등장을 했을 때도 아르헨티나는 해방신학 용어 대신에 이 뿌에블로 신학,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통 막 민중신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 저는 좀 이 말이 민중시로 번역하는 거 좀 그래요. 그래서 뿌에블로는 저 각주에 달아놨는데 영어로 말하면 피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피플이란 말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민중이라는 것은 그 중에 갖고 있는 뿌에블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의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뿌에블로 저 민중신학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뿌에블로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뿌에블로 신학은 그 당시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좀 팽배했던 해방 신학과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이제 뭐 라틴 아메리카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숨겨져 있지만 우리 시각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뭐 곳곳에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 위한 어떤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모토는 해방신학과 같이 하지만, 이제 포에별로 신학이 해방신학을 비판하는 것을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 분석적인 매개로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채택한 거,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깊게 비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신화가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는데, 이제 해방신학은 그 사회과학 중에 여러 흐름 중에 하나인 이제 종속이론이라고 너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그 마르크스즘적인 그 종속이론을 채택해서 가난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절묘한 선택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방신학을 갖고 있는 어떤 개혁적인 의미를 가져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방신학과 달리 보수적인 전통을 이어왔던 아르헨티나의 이제 추기경을 선택을 했다. 보수적인 인사들 입장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마찬가지로 뭐 이유는 다르지만 프란치스코 선임이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회 분석적인 도구로서 마르크스를 비판하지만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공감할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정의 선임 과정을 보면 해방신학을 이렇게 지지하는 또는 우호적인 이런 사람들이 그 교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호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좀 지지하는 가장 우리가 인상적인 모습이 교종이 그 선출된 다음에 처음으로 그 베드로 성당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기존의 관료와 달리 이 브라질의 우메스 추기경과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우메스 추기경은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 널리 알려진 이 해방신학의 지지자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종이 선임되자마자 우메스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종에게 가난한 이들 잊지 마시오 이런 당부를 했고, 교종이 거기에서 이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교종명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 이런 것만 봐도 그 해방신학 진영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교류 이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근데 교종이 선임되자마자 사실은 그 프란치스코 교종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비판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 하에서 여기도 뭐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이 군사 정권 하에 있었는데 이때 그 침묵하고 방조했다 뭐 그런 의혹인데 그 구체적인 예로 그 빈민사목하던 예수의 신부 두 명이 이제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5개월 동안 굉장히 가혹한 그 고문과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교정이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이제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예수의 신부죠. 할릭스 신부가 그 1995년에 쓴 자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정이 우리가 방조했다고 그러는데 방조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근데 교정이 취임하자마자 또 이 양반이 또 말을 바꿔요. 그래갖고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부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르헨티나 애교부 문서를 이렇게 공개를 해서 프랑스 교정이 할렉스 신부에 관한 정보를 당부에서 제공을 했고 또 여권을 발급하지 말도록 당국에 공고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애교 문서를 어,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신학 진영에서는 프란치스코 교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네오나르 포프라든지 프레이 베토라든지 이 두 사람은 브라질의 대표적인 해방신학자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교정을 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상당히 좀 빈약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교정을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교정이 괜찮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옹호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프레이베토 같은 경우는 그 브라질의 이제 그 진보적인 브라질 교회에서도 보수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그 리오데자네이로의 살레스 추기경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겉으로는 보수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정도 그와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정이 이제 선임이 되고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베네딕토 16세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맡게 됐는데 뭐 가장 큰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성추문 문제, 그 다음에 교정청의 그 뭐 관료주의라든지 부패, 뭐 재정 비리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결하는데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교정의 어떤 성과라고 하면 이런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낳은 어떤 뿌리, 근본 원인 이런 것들을 직시하면서 교회의 어떤 본질이나 사명을 좀 새롭게 정립하고 어, 또 정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려 했다는 점이 어떤 교정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교회라는 예, 교회의 어떤 본래 정신. 이게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진보든 보수든 늘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요한 바로 2세나 베네딕토 16세도 80년대 해방신학을 비판하는 훈령을 발표할 때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전의 교종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을지라도 이 이전 교종들은 주로 어떤 신학의 정체성이라든지 교리 수호라든지 세속화에 대한 어떤 대응 또는 무신론에 대한 어떤 대응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프란시스 교종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오늘날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난민이나 이주민들이나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을 편들은 행보를 해 주었다는 측면이죠.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교황의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집착에 가까운 이런 교황의 어떤 의지들은 이 한국 주교들하고 만날 때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는 교회가 복음의 근원적인 가치이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정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호하고 그들의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게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일부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뭐 한국 교회가 부자고 이런 걸 잘 아시겠죠. 그래서 외적 성장이나 번역에 이렇게 번영에 좀 한국 교회가 많이 치우쳐 있어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한국 카톨릭 교회가 7, 80년대에 했던 것처럼 사회 비판이나 정부 비판에 앞장을 섰지만, 그래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협력이 없을 때는 교회 공동체는 와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주교들을 만나서 좀 직격탄을 날렸는데, 우리 주교님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타격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교회라는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다. 이걸 이제 명확히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지향 아래에서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종이 제시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는 이제 특히 이제 카톨릭교에서 의미 있는 게 뭐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카톨릭은 굉장히 이계 구조가 강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 뭐 평신도고 사제고 주교고 상관없이 동등하게 어떤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교회라는 어떤 근본적인 지향 아래에서 공동 합의성을 바탕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현재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어떻게 보면 찾게 될 과제가 뭘까? 그거를 이제 교정은 성직자 중심주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직자 중심주의를 어떻게 보면 뭐 사제들의 권위를 이렇게 남용하는 그런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교회 전반에 걸쳐서 거의 모든 병폐를 낳고 있는 근본 원인이 성직자 중심주의다. 영적 질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성직자 중심주의를 이렇게 타파하지 않으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 합의성이 바탕에서 그런 교회를 추구해 나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클라베에 모인 보수주자들은 이런 절면 타협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교정이 10년 동안 보여준 그런 행보들을 보면 이 보수자들의 어떤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교회 개혁에 매진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하고 이제 해방신학 관계를 보려면 현재 이제 교정의 그 신학적 배경으로 해방신학보다는 이제 푸에블로 신학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과 푸에블로 신학을 관계를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정에 취임하기 전에 프란시스코의 이름을 갖기 전에 우리가 베르고글리오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베르골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베르고글리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베르골리오는 그 이태리식 발음이라고 그래요. 그 스페인어로 할 때는 보통 베르고글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많은 그 유럽계 이민들이 와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자기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가 상관없이 대부분의 이름을 이렇게 스페인식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저도 베르고글리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베르고글리오가 이게 프란치스코 교정으로서의 그런 가르침의 행보를 봤을 때는 교정 취임하기 이전에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진보적인 개혁적인 행보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했던 어, 그런 이유가 뭘까?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해방신학의 어떤 진영의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뭐 이렇게 어떤 도움도 받고 회칙을 쓰는데 보프의 저작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해방신학의 저는 그 교정에 취임해서의 어떤 진보적인 행보, 개혁적인 행보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교회라는 교황의 어떤 핵심적인 모토가 어디서 왔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물론 해방신학 영향도 받았겠지만 저는 그 교종이 아르헨티나 교회에서 겪었던 어떤 독특한 경험 요게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처럼 아르헨티나 교회는 그 군사 정권 하에서 좀 군사 정권과 상당히 좀 밀착되어 있는 그래서 군사 정권에서 그 민족 인사들을 이렇게 납치 고문 살리겠던 이걸 흔히 이제 더러운 전쟁이라 하는데 이 과정이 좀 깊숙이 좀 개입했던 것으로 그래서 이제 각주 그 요구를 보시면 그 군부대로 이제 끌고 가서 이렇게 뭐 잔인한 방식으로 고문을 해서 이렇게 그 수천 명이 이렇게 사망했던 뭐 이런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을 고문하다가 그 비행기 태워서 이게 강물에다가 또는 바다에다가 뭐 던져버린 그런 사건. 더 어떻게 보면 좀 패륜적인 것들은 그 이런 그 민족 인사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또 어린아이들을 한편으로 유괴해서 양자로 팔아 넘겨요. 그리고 나중에 민정 이양이 된 다음에 이때 이렇게 팔아 넘겨졌던 아이들이 이렇게 친부모를 찾아가는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군사 정권 하에서 굉장히 아르헨티나 교회는 이렇게 밀착돼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민정 이양이 되자마자 어, 이렇게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런 드론 전쟁에 가담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시민사회로부터 아주 큰 비난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찰 사목을 담당했던 신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공범으로 이렇게 에, 돼서 그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정이양 되자마자 아르헨티나 사회에서는 카톨릭 교회는 그 위신과 카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주 극추락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아르헨티나 교회 내에서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권력과의 좀 새로운 관계를 어,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좀 자율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이 시작이 되는데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 들어서면 이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빈곤이 이제 크게 확산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르헨티나 카톨릭 교회가 좀 앞서 말하는 그런 개혁의 목소리에 더해서 이게 이제 더 가난해진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 특히 이제 카리타스를 비롯한 모든 사회복지 네트워크들을 총동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진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누적이 되면서 앞서 말한 그 군사 정권과의 밀착 관계로 인해서 무너졌던 교회의 이신과 신뢰를 상당 정도 회복을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좌파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부 장관을 지명할 경우에 먼저 이제 가톨릭 교회에 와서 상의할 정도로 상당히 좀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이런 일련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련의 활동, 물론 이제 구호활동이죠. 구호활동인데 이 과정에서 뭐 교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좌주교였고 대주교였고 그래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이 경험 또 이 경험이 갖는 의미 이걸 이제 체감을 했던 거 이게 이제 교종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아르헨티나 경험에서 잘 체감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모토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족의 해방신학과 관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방신학과 그 푸에블로 신학의 이제 관계들을 봐야 되는데 해방신학에 대한 뭐 이야기들은 다 잘 아실 거고 근데 이제 해방신학을 우리가 이제 급진적인 신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한번 이전의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해방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아메리카는 이미 거기 거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약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새삼스럽게 지가 발견했다고 거기다 깃발 꽂고 원주민들은 아비아얄라라고 대륙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아비아얄라에서 아메리카로 이름 바꿔버리고 또 멕시코 지역을 아나우악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아스텍 문명이라고 그 다음에 잉카 지역을 타완틴슈라는 제국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걸 잉카라고 개명해버리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창씨 개명했던 그것보다 더 악랄하고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 유럽인들이 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식민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아메리카 아비아엘라죠. 생명으로 충만한 땅은 이제 죽음의 땅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카톨릭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앞장서서 그런 청카리에 대한 유혈을 정당화해주고 북돋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절과 이게 단절을 시도한 게 이제 해방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권력과 그의 야합한 그리스도교에 등을 돌리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착취와 가난에 지쳐 쓰러지는 가난인이들의 손을 잡아준 게 바로 해방신학이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카톨릭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구호의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달리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또 체제나 구조에 대해서 또 심도 깊은 분석과 통찰을 바탕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런 분석은 정석 이론이라는 사회과학적인 관점을 이제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마르크스주의, 저 해방신학의 마르크스주의를 분석 도구로 사용한다 했을 때 그 마르크스주의는 정석 이론입니다. 그리고 어,
이 정석이로 이제 어, 구테레즈 해방신학에서 잘 나타나는데 정석 이론 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 가난이 어떻게 생긴 거냐? 뭐 우리가 열심히 일 안 해서 가난한 거냐? 어, 그게 아니라 제1세기와 제3세기 사이의 어떤 경제적인 착취 구조. 제3세기에서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열매는 다 이제 제1세기에서 가져간다. 이제 뭐 그런 관점이죠. 더구나 이제 이런 어떤 착취 구조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경제적 착취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석 이론적 입장이고 이런 착취 구조 뒤에 숨어서 이런 착취 구조를 은폐하고 잘 안 보이게 하고 사람들 눈에 그리고 사람들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 하는 이런 일종의 물시승부가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정석 이론과 상관없이 해방신학이 일궈낸 어떤 신학적인 성과죠. 그래서 이런 착취 구조와 물신숭배를 비판하면서 이 물신숭배 비판은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자본론 서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의 우상숭배 비판 이것과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서 이런 어떤 비판들을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은 뭐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뭐 가톨릭교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주로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집단으로서의 가난한 사람들 이전에 구호적인 차원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가난을 낳는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단순한 관심과 배려 이게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서의 어떤 관심이나 배려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어떤 체제나 구조의 문제에 이렇게 집중했던 것. 이게 이제 해방신학이 기존의 그 가톨릭교에서 이야기해왔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좀 다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방신학과 다르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푸에블로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종 자신도 이 포에블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에블로 신학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해방신학 범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르헨티나라는 지역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7, 80년대 반공 멸공을 거의 그냥 우리의 DNA 하나로 생각했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하면 굉장히 좀 이제 거부 반응이 컸다고 그래요. 물론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경제 발전, 요게 이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서 미국에 의해서 네드 콤플렉스가 이제 잔뜩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 확산시켰죠.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특히 이제 페론주의, 이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페론주의 빼고는 이야기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페론주의 색깔 자체가 상당히 노동자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노동자와 기업,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어떤 계급적인 대결보다는 좀 우리가 흔히 군사정권 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해왔죠. 계급적인 타협이라는 거 있죠. 뭐 이게 이제 좀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고 특히 민족적인 어떤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가정이나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사상적인 경향인데 그런 맥락에서 자기들은 이제 좀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게 이 패런주의고 이 패런주의가 라틴 아메리카 전반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좀 컸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푸에블로 신학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잘 아시다시피 65년에 이제 그 공회가 끝나고 이게 바로 시작했죠. 아르헨티나도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66년에 이제 주교회 이사회 이제 사무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공예의 어떤 성과들을 라틴 아메리카 교회 아니죠 아르헨티나 교회에 어떻게 이제 구체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어떤 신학적인 그룹들이 형성이 됐는데 물론 이제 73년에 바로 해체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처음에 이 그룹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신학적인 성찰을 전개를 했고, 더구나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사회과학자들 안에서도 기존의 그 어떤 유럽이나 미국의 사회과학으로는 아르헨티나의 어떤 현실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렵다 하고 이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좀 새로운 형태의 사회과학을 좀 하자, 뭐 이런 어떤 집단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 신학 그룹과 이런 사회과학 그룹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뿌에블로 신학이 이제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뿌에블로 뭐 반뿌에블로 뭐 그다음에 뿌에블로 대 제국 뭐 이런 관계, 뿌에블로 문화, 뿌에블로 종교성,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제 전개를 하는데, 여기서 뭐 반뿌에블로는 뭐냐면 이 제국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원래 뿌에블로인데 뿌에블로를 배반하고 어, 떨어나간 지배 계급을 이제 지칭할 때 이제 반뿌에블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에블로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이 좀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뿌에블로는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분석 요거를 이제 어,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푸에블로 신학은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외면하지 않지만, 갈등보다도 어떤 일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급 투쟁이라는 이런 관점은 이제 거부하는 거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안티 뿌에블로, 반 뿌에블로는 이게 이제 그 원래는 뿌에블로의 일부였는데 뿌에블로를 배신하고 반뿌에블로가 됐고, 바로 이들이 바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뿌에블로 신학은 일단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교회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가난과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뿌에블로 신학은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분석보다는 역사적 문화적인 분석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푸에블로 신학이 사용하는 어떤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푸에블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거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종속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경제적인 요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문화적 역사적 분석만 해서 이 가난을 낳는 근본 원인, 또 가난한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강한 의문이 드는데, 푸에블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데 오히려 더 열심인 것 같아요. 오늘날 푸에블로 신학의 대표적인 그 학자가 스카노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포에브로 신학의 입장에서 그 교황청에서 80년대에 그 해방신학을 비판했던 이 훈령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입장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봅니다. 교정도 마찬가지로 그 해방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걸 뭐 교정 취임하기 전에 그야말로 베르고글리오로서 활동했을 때 남긴 저작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좀 우리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들여다볼 글 중에 하나가, 교정이 쓴 글 중에 하나가 그 뿌에블로 문헌, 라틴 아메리카 주교의 초기 문헌이죠. 뿌에블로 문헌과 이 발타사르하고 밀러라는 이 신학자의 저서, 세 권의 저서를 나름대로 비교 분석하는 이제 약간 서평에 가까운 그런 글인데, 이 세 명을 비교한다는 것도 좀 그렇죠. 이게 푸에블라의 어떤 주교회의는
주교의 총회는 뭐 메델린뿐만 아니라 이 푸에블라도 어떤 해방 신학을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그런 주교의 총회인데, 여기에 이제 발타사르나 밀려 같은 포스적인 신학자의 저서를 갖고 비교를 하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 문헌 사이에 공통적인 일치점이 있다는 거예요. 교정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그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교회 내부의 어떤 갈등적인 어떤 태도가 좀 만연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단순한 어떤 의견 차이를 넘어서 교회의 본질적인 어떤 층교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데올로기들이고, 여기서 이데올로기들은 교정 입장에서는 좌파도 우파도 다 포함해서 싸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교회 내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그래서 카톨릭 교회로서 어떤 보편적인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에 좀 해악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파든 좌파든 이데올로그들을 비판하는데, 이 글 자체가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쓰여졌던 글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군사정권 시절에 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우파든 그 탄압의 피해자인 좌파든 모두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일지는 뭐 여러분도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추기경으로서 교구장으로서 이렇게 일할 때도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뭐 교종에 취임한 이후에도 사실은 이 교리적인 보수성은 계속 거의 대부분 유지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추기경이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좌파 정부였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 이른바 그 뭐죠? 94년에 이제 북경회의 이후에 이 보수 진영이 이제 그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굉장히 그 비판하는 운동을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190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부터 그런 특히 이제 보수적인 개신교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낙태 합법화 문제라든지 동성과 결혼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대중들을 동원해서 정치 권력을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좀 잘했던 게 뭐냐면, 그런 그 보수 쪽의 반대에 부딪히자마자 정부 쪽에서 합법에 낙태 합법화라든지 동성과 결혼이라든지 이것을 법적으로도 그 합법화 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수진의 패배로 끝났는데, 이 과정에서도 교정이 좌파 정부와 굉장히 그 치열하게 싸웁니다. 네. 그래서 그 푸에블로 신학에 대해서 그 스페인의 예수의 신부인 곤살레스 파우스라는 사람이 평가가, 저는 약간 좀 과할 수도 있지만 그 좀 제대로 좀 핵심을 짚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헤겔과 마르크스는 온갖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기 존재하고, 헤겔과 마르크스를 거치지 않고 역사와 경제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른바 계급투쟁은 마르크스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를 자연의 순리에 맞다고 정당화했을 때부터, 또는 볼테르나 몽티스키가 카카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제가 필요하다고 정당화했을 때부터 이미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해온 현상이다. 이에 반해서 뿌에블로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서 불편하고 모호하다. 따라서 뿌에블로라는 범주가 계급이라는 범주를 대체할 수 없다. 뭐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겔과 마르크스를 우리가 비판하다 비판하지 않던 이 사람들을 빼고 그 역사나 경제를 이야기하기 힘드는데, 뿌에블로가 이제 문화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뿌에블로를 이야기하지만, 이 범주가 계급이라는 범주를 좀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워낙 그 투철한 반공주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약간 좀 뜨악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서구 학계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네.
그래서 푸에블로 신학이 이제 이런 어떤 특성을 지녔다면 이 해방 신학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것도 뭐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에야꾸리아라는 그 엘살바도르에서 활동하는 그 신학자의 논의, 이 사람 논의가 비교적 어떻게 보면 좀 초기 1세대 해방 신학자보다는 좀 후세대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사람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가난한 교회라 할 때 그 가난은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현실을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난을 영성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적인 재화를 결핍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 결핍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체제에 의해서 강요된 거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보다는 이 가난해진 사람들, 엠포브레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이야기인데 가난해진 사람들은 이 체제에 의해서 가난을 강요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게 있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나름의 정치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 가난을 낳는 불의한 사회구조와 맞서 싸우는 역사적 주체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역사의 주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전의 전통적인 관점과 확 달라지는 거죠. 그다가 이제 가난한 어, 그 개인 윤리적인 그런 차원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가난의 발생에 좀 근본적으로 기여를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이 가난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난이라는 게 개인 윤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난과 맞서 싸울 때는 그냥 그 가난을 낳는 구조를 변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더불어서 사람의 변혁을 지향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 5분 남았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아, 내 시간을 잘못 봤네. 그래서 어떤 뭐 해방 신학과 푸에블로 신학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교종은 어땠냐? 교종의 경우에 보면 푸에블로 신학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핍이나 모화 이런 것들은 넘어섰던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은 이제 푸에블로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인 가르침이나 행보는 이미 그 푸에블로 신학을 넘어선 것 같고 오히려 좀 그 사회경제적인 어떤 분석과 비판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푸에블로 신학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방신학이 더 가까이까지 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제 그 가난한 교회를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내세웠던 점에서 특히 이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세제에 대한 어떤 강도 높은 비판 이것도 이제 푸에블로 신학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해방신학적인 어떤 입장이나 관점들을 어느 정도 가져왔는데, 그리고 해방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주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만남이거나 교류나 또 접근에 대부분 제한돼 있고, 이전 교황들이 해방신학자들을 감시하고 규제하고 탄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언급, 전혀 없었다. 어, 그리고 그래도 이제 해방신학자들은 대부분 교정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여성 신학자들이 특히 여성 신학에서 좀 비판이 많습니다. 잘 아다시피 뭐 여성 부제품이나 사제직 문제 요게 이제 가장 컸던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평신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평신도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평신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자 중심주의도 뭐 교회 모든 악의 근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런 중심주의를 완화하거나 타파할 그런 어떤 장치에 대해서는 좀 큰 진전이 없었다. 물론 시노달리타스가 그 장치일 수도 있는데 이 독일 교회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시노달리타스를 문자 그대로 구현하려 하는 독일 교회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그렇다. 뭐 이런 겁니다. 이 결론 부분은 그냥 좀 앞부분은 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프랑스 교정의 개혁적인 진보적인 그 행보는 이 이야기는 앞에 하고 연결되니까 좀 그 노르웨이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좀 이야기를 마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방신학과의 어떤 갈등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 교정이 해결을 했는데 공식적인 신학 논쟁이나 교리 변경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좀 상징적인 행위. 앞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만남이나 교류 또 뭐 그 회칙 내는데 그 보프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구테르 신부를 만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했지 실질적인 어떤 신학 논쟁이나 교리 변경을 통해서 해방신학과의 관계 갈등을 해결한 건 아니다. 그래서 교정을 이해하려면 이런 해방신학보다는 해방신학과는 주로 이제 어떤 상기적인 어떤 관계 개선을 했다 본다면 교정을 추동하는 진짜 힘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르헨티나 교회에 있었던 그런 경험. 그래서 가르트라 교회 전체가 어떤 유신이나 신학이 추락한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을 열심히 돕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유신과 신뢰를 회복했던 그런 성취감. 이것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전 교제의 차원에서 그랬고 또 세속적인 성취가 아니라 복음의 정신에 충실함으로써 얻었던 그런 성취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성취가 교정의 자의식 속에 깊이 각인됐을 거고 그래서 교정의 행보는 해방신학의 영향이나 처용보다는 이런 아르헨티나에서의 경험이 훨씬 더 교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종은 어쨌든 뭐 미흡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어, 앞서 제가 얘기 앞부분에서 하려고 했던 게 그 종교라는 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게 막 그 지도자의 어떤 막 카리스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생존과 성장,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 확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종교의 그 뭐랄까 이해 관심 이게 좀 위기에 봉착할 때 대부분 종교들은 이제 쇄신이나 개혁을 하는데 뭐 카톨릭 교회 교종이 물려받은 카톨릭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교종의 나름대로 이제 진보적인 행보를 통해서 계획적인 행보를 통해서 이 위기를 이제 해소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미흡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건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뭐 제도만 바꿔서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뭐 그래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요하는데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정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저는 후임 교정이 이런 프란시스코의 어떤 개혁적인 행보를 어떻게 잘 계승하고 정착시켜 나갈지 이게 저는 오히려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임 교정이 그럴 수 있을지는 저는 프란시스코 교정보다 더 불투명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50분 동안 우리 열띤 발제해 주신 김항섭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교종의 행보를 단순히 해방신학을 이렇게 차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과 그다음에 이 아르헨티나의 어떤 그 경험에서 사상적 배경이 되는 푸에블로 신학과의 차이점들을 조금 짚어주시면서 오늘 발제를 좀 풀어주셨는데요. 일단 뭐 이 발제 쭉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질의응답 갖는 시간을 잠깐 먼저 갖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잘 이해가 되셨나 봐요. 어려웠나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장소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밀라노의 로마에 있는 장수희 헬레나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분량인데 많이, 이렇게 종합을 해주셔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프란시스코 교종에 대한 그 신학과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데올로지화 되어 있는 그러니까는 해방신학과 그 다음에 민중신학이라고 하지만 그 민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르헨티나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민중신학이라는 말 자체도 모호해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것도 조금 들여봐야 되겠지만, 지금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제이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또 그 라틴아메리카의 상황과 또 아르헨티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그 역사라는 그 커다란 물결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이해가 됐고, 그거를 어떻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받아들였으며,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라는 그런 어떤 물결 속에서 신학이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라는 것은 신학은 하나의 어떤 무슨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단순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은 그 역사의 물결을 거역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관찰이 조금 요번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던, 샀고, 지금도 그것이, 그러니까 바티칸 공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때의 역사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았거든요. 고전적인 스타일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황님 역시 그 안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나 그분이 하신 그분의 신학의 방법론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점이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황님이 이제 사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위기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만 신학을 읽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를 빼놓고, 그분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그 교회를, 서양 신학에 접목했던 건 아니고 그것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요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죄송한데 저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회 이후의 역사적인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 교황님 전까지 아까 보수 진영, 예, 보수 예, 진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보수와 진보 의미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전과 다른 어떤 교회 쇄신을 모색했고 세상 그 전에 닫아 걸었던 세상과의 문을 좀 활짝 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던 게 저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보고 네, 그 그 전, 바티칸 공의회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신앙의 진리와 교리의 진리가 단순히 고정적이고 불면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예,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진리의 표현이나 신앙의 표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죠. 물결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바티칸 공회가 열렸고, 예, 그 안에서의 신학을 하는 방법도
패러다임이 예, 바뀌기 예, 시작하는 예, 시기거든요. 그래서 예, 고전의식에서 역사의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고전의식에서 역사의식이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예, 역사의식이 약했어요. 카톨릭에서도 엄청 약했어요. 지금도 약해요. 예, 지금도 카톨릭 신학에서 도구마나 교리나 뭐 성서나 막 이런 것들을 무수히 연구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를 읽을 수가 없다. 역사를 읽을 수 없다면 신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신학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배경 안에서 해방 신학도 읽어야 되고 민중 신학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빼버리고 단순히 어쨌든 이거와 이거의 다른 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민중신학. 그럼 신학이 이데올로기적인가? 적이어야 되는가?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어야 되는가? 단순히 그 사람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신학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 사람들이 체계 속에서 억눌림 받은 것은 시대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음, 시대를 못 읽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메시지를 못 읽는다는 의미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신학을 하는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좀 들으면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바티칸 역사적인 공, 바티칸 공예가 나오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예. 나오게 된 민중신학 역사적인 배경. 의 역사적인 배경과 예, 또 해방신학이 그렇게 대두됐던 배경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배워서 예, 다들 조금씩은 알고 있어 읽는데 예.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역사적인 부분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좀 이 짧은 글 안에 그것까지 담기는 좀 네, 많죠. 힘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1492년에 콜럼버스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 재미는 있고 그런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의외로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바티칸 공예가 뭐랄까요, 나오게 된 그런 근대, 특히 이제 뭐 멀리 가면 뭐 근대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형성되면서부터 바티칸 공예 이후까지의 어떤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해방신학적인 그런 경향이나 또는 카톨릭계의 어떤 사회적 가르침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배태된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고려해서 좀 판단한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 그걸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푸에블로 신학은 제가 그래도 좀 역사를 이야기했다고, 그 바티칸 직후에 공예 직후에 그 공예에 참석했던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제 그 주교들이 돌아와서 공예 정신에 맞게 우리 교회도 아르헨티나 교회도 좀 쇄신을 하자, 뭐 그런 맥락으로 이제 신학자 그룹들을 어, 형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신학적인 성찰들이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우리도 옛날에 우리 사회도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사회과학만 갖다 쓸 것이냐. 그래서 우리 현실을 좀 더 치밀하게 경험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뭐 시도하자. 뭐 이런 논의들이 막 90년대 이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도 그런 사회과학이 이렇게 형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신학자 그룹과 만나서 결국은 이제 푸에블로 신학을 형성하게 됐다. 이 정도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더 네, 이야기하려면 네, 다른 뭐, 글이 하여튼, 돼야 돼. 이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네, 것을 네,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워낙 우리가 그 얘기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참, 네. 왜 이런 얘기들을 안 할까 하는 제 생각이 들었던 아, 예. 거고, 그,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하나의 그 신학의 장이거든요. 그것이 패러다임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아르헨티나의 경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도 참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중요한 신학의 장인가? 그 사람들은 그냥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신학을 하는 장소, 거기가 현장인데, 우리가 그거를 놔두고 딴 데 가서, 그러니까 왜 네. 그것이,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시대가 주는 사인이거든, 징표인데, 그 네. 징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결국 하느님이 하시는 얘기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학자들 간에서는 네, 거기에 장수희 선생님, 네. 질문을 또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네네네네. 네네. 요 정도로 일단 요 역사적인 네,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은 네. 좀 공감은 되니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에 유영선 선생님이 길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유영선 선생님 화면 켜고 질문으로 해주시겠어요, 그냥? 네, 네, 말씀해 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 하나, 둘, 셋, 들리십니까? 네네, 이제 들립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그, 제가 쓴 글이 지금 제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힘듭니다. 잠시만요. 예. 그, 찾았습니다. 예. 사실 이런 강의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종의 해방신학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 푸에블라 신학이라는 용어도 사실 이번에 좀 알았는데, 푸에블라 문헌만 알고 있다가 알았는데, 이런 배경인가를 처음 들었는데, 후에 제가 아직 좀 불로입니다. 어떻게, 후에 불라가 아니라. 불록?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개념 자체가 좀 이런 개념이다 설명을 지금 일단 뭐 이해는 했는데 아직은 잘 제가 소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분석 틀이 없이 과연 남미의 가난을 설명하는 게 가능한지가, 종속 이론의 틀이 없이 남미의 가난을 설명하는 게, 저는 이게 진실한 눈이 아니라고 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란 게, 토마스 머튼의 일기를 읽다가 다른 나라의 경제가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겪는 교통에는 내 책임도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이 무릎에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어, 토마스 머튼의 일기를 읽으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투명하게 글을 쓰는지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속이론이나 마르크스의 분석 틀을 거부하기만 한다면, 저의 아주 이 단편적인 생각은, 이걸 과연 진실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신학이라고 붙이는 게 맞는지도 솔직히 그만큼 저는 지금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푸에블로 신학인가요? 푸에블라 신학은 마르크스의 분석의 유용한 부분을 어느 것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지, 이게 일단 궁금했고요. 사실은 지금 방금 또 하나 글자를 치고 있었는데, 기존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 속에 제가 지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바티칸의 역사가 많은 교종님들의 사회적 가르침의 역사 속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의 사회적 가르침은 분명히 다른 게,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또 이렇게 들었고, 또 문헌들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조금 모호하고 혼동스러운데, 복잡하게 어렵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푸에블로 신학은 마르크스주의가 현실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아하. 것처럼 아르헨티나의 지배적인 어떤 사상 풍조적인 하나인 그 페론주의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마르크시즘은 무조건 거절하는
우리 저 옛날에 70년, 80년대 저 북한 사람은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뭐 이런 거죠. 그걸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하는 것 같고, 어, 그래서 거의 뭐 푸에블로 신학에서는 그 마르크시즘을 없이 에,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푸에블로라는 범주 안에는 쉽게 말하면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집단,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푸에블로라는 범주로 묶고 그들 간의 일치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신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난의 문제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어떤 현실 또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지한 논의나 이런 게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되죠. 그냥 우리가 한 뿌에블로로서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민족이나 또는 국가라는 단위를 이루고 그래서 이들 안에 어떤 일치된 단합을 통해서 그 기존의 어떤 고유한 문화들을 우리가 뭐랄까 촉진하고 진장시키는 뭐 이런 맥락에서 계속 뿌에블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또 가난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인 분석은 뭐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답 다 아, 예. 됐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쓰신 글들에 일종의 낙수 효과는 없다. 아, 예, 유리잔에 예. 아무리 포도주를 붓는다고 넘쳐나는 물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지는 않는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서 굉장히 예, 놀랐던 바로 예, 그런 점은 사회 구조에 대해서 명료하게 바라보라라는 이런 강렬한 메시지로 이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예. 프란치스코 교종은 실제 교종 시절에 많은 가르침안에서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 지점은 저는 약간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를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게 해방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정석이론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놓인 현실이나 그 가난한 이들의 어떤 그 뭐 역할이 할까요? 이런 걸 이야기하고는 약간 좀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를 가장 극단적으로 그 비판했던 교황의 표현에 보면 악의 폐기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자본주의가 그 쏟아내는 온갖 폐해나 부작용을 악의 폐기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건 진짜 섬뜩한 이야기죠. 섬뜩한 이야기지만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예요. 사회학적인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구조에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 보면 여전히 좀 그 교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그 해방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학적인 또는 뭐 그리스도론적인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 쭉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후반부는 교정이 정말 투철하게 정리를 해서 그건 뭐 예약구리가 자문을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아주 투철하게 잘 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뭐랄까 논의의 극단까지 갔던 것 같아요. 어, 최대 수준까지 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회과학적인 그런 접근으로서의 그 구조적인 접근, 요거는 좀 한편으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좀 뭐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녀님들도 좀 많이 들어와 계신데 혹시 수녀님들 중에서는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앞에 우리 전달에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혹시 본인의 관점에서 오늘 또 우리 김항섭 선생님 발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문수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뒷부분에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충분히 계승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그 들렉시 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그 프란시스코 교황의 생각을 어, 레오 14세 교황이 어,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그 본인의 이름으로 냈지만 어,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한 6대 4 정도로 프란시스코 교황의 생각을 이제 반영했다고 이렇게 읽혀요. 반영한 것처럼. 그렇게 보면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이제 큰 방향에서는 일치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시간이 훨씬 더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보다는 좀 오래 사실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좀 실현 가능성도 그 만만하지만 또 실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 실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표자께서는 저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네, 보시는지 뭐, 궁금합니다. 그러실 것 같고. 저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정에게 감동했던 지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딜까요? 그 양반의 진보적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소박한 일상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로 생각하거든요. 음, 그, 그 하얀 옷을 즐겨 입는 그 옷차림부터 그 하나만 갖고도 교정이 앞으로 뭐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저는 다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황청에 숙소를 쓰지 않고 따로 뭐 게스트하우스인가? 거기에서 계속 살고 작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어떤 소박한 모습, 행보, 여기에서 저는 교정이 했던 100마디 말보다도 거기에서 교정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상징적으로 다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호임교황의 그런 말들보다도 일단 그 하얀 옷을 선택했던 프란시스코 교종의 에서 이제 다시 원래 교황청 교황의 복장으로 다시 복귀하셨잖아요. 뭐 구두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시 옛날 그 교황들이 사용했던 그런 그 복장을 다시 그거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요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 일단 어떻든 우리 카톨릭 교회는 보수주의자들이 지배적인 흐름이니까 보수자들은 아까 말한 절묘한 선택이라고 해서 프랑스 교정을 뽑았죠. 근데 프랑스 교정이 자기들 기대와 다르게 넘어갔잖아요. 나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교정 재임 시기에 보수적인 인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죠. 거의 극단적인 반발도 있었고, 굉장히 반발이 컸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보수주의자가 지배적인 카톨릭 교회에서 차기 교회 교정을 선임을 할 때, 프란시스코 교정이 선정한 다음에 차기 교정 선정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적어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프란시스코 교정을 선임했던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 이게 아마 그 보수적인 추경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점에서 프란시스코 교정이 절묘한 선택이 아니라 지금 교정이 아주 보수자들 입장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절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자의 그런 반발이 가장 컸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아닌가요? 그래서 어쨌든 프란시스코 교종의 그런 개혁적인 행보, 자기들 기대 이상으로 나아갔던 그런 개혁적인 행보를 어느 정도 제동이 걸 필요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어, 미국 출신 이어야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개혁적인 행보를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정의 행보를 통해서 이런 위기들을 정리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정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사람이거든요. 미국 출신인데 대부분의 사목 활동을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 교정의 그런 개혁적인 행보를 약간은 좀 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지금 네오 14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예, 저도 조금 말씀 네, 여쭤볼 것도 있고, 아까 저기 발표자께서는 그 뿌에블로 개념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뿌에블로 신학을 인민신학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띠올로지 오브 피플을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사용했고, 그 관련해서 이런저런 글도 쓰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한계를 지우지 않고 피플을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민인 거죠. 그러니까 민중이 좀 계급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괄하면서도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부분에서 좀 푸에블로 신학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신학을 하셨다. 그 교황님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비판에 어떤 신랄함, 뭐 그것 때문에 복음의 기품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비종교인, 비신앙인들에게서도 얻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항석 선생님의 그 스승이신 성종모 선생님이 저희 연구소 방문했을 때 우리 신앙연구소하고 가진 대담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돈이 우상으로 자기 매김한 것을 이 교황 프란치스코가 비판한 대목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상을 얘기를 하면서 성종모 선생님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회 분열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전 개인적으로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남긴 문헌도 이후의 분들이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인용되어야 될 그런 것들을 많이 남기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교회 내에 그런 분열을 또 가져왔잖아요. 보수적인 쪽에서는 엄청난 지금도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후임 교황님께서 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은 어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했던 그런 사목적인 그런 실천 뭐 이런 것의 어떤 결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산물로 보시는지 이제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산? 레오 14세 이분이 신학이 결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떤 생각과 거리가 있다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굉장히 가깝고 오히려 더 레디컬한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심지어 최근에 나온 고귀한 인류 뭐 거기에서 보자면은 무슨 사회교례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그냥 닥트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 교리 무슨 뭐 믿을 교리 무슨 뭐 사회 교리 이렇게 나눴던 이런 것들을 거의 통합시켜서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큰 진전이다 이렇게 보고 딜렉스 때 같은 경우에서는 가난을 신학화하는 데서는 굉장히 레디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신은 같지만 사목적인 측면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굉장히 앞서 나갔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레오 14세랄까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첫 번째 어, 송정목 교수 이야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 비판은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해방신학의 독특성이 뭐냐면, 자본주의 비판할 때 이걸 물신숭배 비판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 전통의 우상숭배 비판과 결합을 해서. 이게 이제 해방신학이 다른 어떤 뭐랄까요, 사회과학이나 사상적 흐름도 이야기하지 않는 자본주의를 파악하는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프란치스 교정께서 자본주의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를 어떤 물신숭배, 우상숭배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인 해방신학에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비판의 영역을 가져온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역할이 큰 거고. 근데 이제 네오 세교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세교황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런 거라고 좀 이게 약간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 출신 선교사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순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떤 미국 안에 살 때 어떤 뭐 자국민으로서 어떤 긍지라든 뭐 이런 거 살아갈지 모르지만, 일단 라틴 아메리카에 오면 자기들과 전혀 다른 현실 앞에 마주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옛날 80년대 의식화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의식적으로 깨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 출신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으로 개혁적으로 나간 사례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 순교당한 분들 중에 메리노 수녀의 분들도 뭐 많고, 미국 쪽에서 온 그런 어떤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새 교황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같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해도,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게 의미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아르헨티나는 보수적이라 했는데,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 하냐. 아르헨티나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어떤 풍조 분위기, 여기에 영향을 또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해방선을 비판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 쇄신 운동하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신심 운동으로 꼽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 가면 성령 쇄신 운동 산하에 사회 개혁이나 사회 정의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그게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전반적인 풍조나 분위기의 영향. 뭐 우리가 이 나라에서 말하는 오순절 교회 계통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교회 계통은 우리는 무조건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 보수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행보를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 대륙 전체의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새 교종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교종보다도 더 진보적인 활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교종은 오히려 보수적인 어떤 신학을 이야기했고, 막 이데올로기 비판하는 거 보면, 아까 말한 논문들 보면 정말 재밌는 구절 많아요. 이데올로그들은 유머가 없다. 우리 카톨릭 교회 성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머가 많았는데,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신학의 영역 안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 프란시스 교정이에요. 저는. 이제 그분에 비하면 현 교정은 프란시스 교정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인 그런 개혁적인 분위기나 또는 그런 작업을 했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해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미국 출신이라는 것도 본인이 떨쳐버릴 수 없는 이것도 낙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정치에 나서서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면 걔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동창이니 뭐 이런 과거에 우리가 그냥 구태의연시했던 그런 인맥들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예?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 교종도 미국 출신이라는 그런 딱지에 대해서 결국 자유롭지 못하다는 음, 그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 에,
좀 불투명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근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예, 예. 예정된 시간이 9시인데 시간을 좀 넘기고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 질문하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요. 요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요거 답변하는 걸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수녀의 글라라 수녀님이 질문하셨어요. 그 본문 중에 베르골리오 힐릭스 신부의 그 교황이 할릭스 신부에 관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고 할릭스 신부의 여권을 발급하지 말도록 당국에 권고한 내용을 담은 아르헨티나 외교부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글을 보면서 프란시스코 교宗께서 오류를 범했지만 회개를 하셨고 교회의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 존경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될지라고 하는 질문을 수녀님이 해주셨고요. 또 한 질문은 유상현 선생님이 그 아직 해방신학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방신학이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또한 그들에게 해방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를 할 당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 마지막 질문은 그냥 과제로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20 몇 년 동안 20대 초반 애들하고 살았는데 젊은 애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이건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풀어가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더구나 해방신학이라는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그 가시적으로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그런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더구나 이제 젊은이들은 그 안에 넘쳐나는 온갖 욕구들로 정말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럴 텐데 저 머나먼 남미의 그 해방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이야기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일단 남겨둘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끝부분이 교회의 역할을 하신 거, 교회의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종이 교회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해서 존경한다. 누가 존경한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교종이 그런 오류를 범했고 안 범했고 뭐 이게 회개했고 뭐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교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오류에 대해서 뭐 본인도 뭐 회개하셨다고 하지만 해방신학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런 반응 속에서 프란시스코 교정과 그 해방신학 진영과의 어떤 교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교감이 이후에 이제 프란시스코 교정의 어떤 가르침의 행보로 어떻게 연결됐는가 뭐 이런 것을 추적하는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게 오류를 범했든 안 범했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뭐 그게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답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과제로도 이렇게 남겨두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8시, 7시 반부터 지금 한 9시 12, 10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6월 주제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과 해방신학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듣고 나눠봤습니다. 그 혹시 마무리 발언으로 혹시 오늘 같이 참여하시면서 우리 김항석 선생님 혹시 한마디 더 마무리 발언 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저는 그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몸으로 이해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아까 그 교정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 복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해방신학 왜 천 번만 번 들어봐도 이해 안 돼요. 라틴 아메리카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거기서 왜 해방신학이 나왔는지 누가 설명 안 해도 금방 알아요. 굳이 막 장황한 논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한번 뭐 기회 되신다면 그 라틴 아메리카 어느 국가든 한번 가시고 반드시 이제 보통 이제 파벨라라고 그러는데 빈민촌이에요. 뭐 굳이 빈민촌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둘러보면 많아요. 음,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 해방신학에 대해서 그냥 뭐 7, 80%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고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예. 비행기 안에서만 24시간 걸립니다. 예. 네. 네,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 오늘 6월달 줌 세미나는 오늘 이렇게 순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은 7월 줌 세미나는 한 달을 좀 쉬어갈 예정이고요. 여름 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8월 마지막 주에 줌 세미나 8월 31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프란시스코 교황과 시노드 정신 주제로 요 날은 제가 발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8월 달에 그럼 여름 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말씀을 다 해주셔갖고 사회자가 하는 네.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요. 경종현 선생님 발표하시고 지금 네. 아까 그 질문해 주셨던 그 청년 유상현 님이 네네. 사회를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7월 쉬고 지금 말씀드리신 대로 8월 말에 뵙는 걸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경 실장님 더 하실 말씀 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8월 네, 달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